오대한 저 목사님, 촛불 시위도 나가셨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너무 익사이트한 광경을 갖다 좀 말씀해 주세요. 어, 반갑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한 일은 없는데 할 일이 없고 날마다 노는 사람이라 종종 서울 집회를 올라갔고, 4일 그 선고가 있던 날은 3일 날 그 전에, 이제 보통 저는 올라갈 때 기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차를 몰고, 서울 가서 그날 전날, 자고 그 이튿날 아침 시간 맞춰서 안국역 그 근처로 차를 몰고 갔는데 거기는 경찰대에 의해서 접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종로를 지나서 그 경찰이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이렇게 방향 지시하는 대로만 이제 차를 몰고 나가다 보니까 또 한남동 윤석열이 집 앞으로 거기 앞을 지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고 직전에 윤석열이 집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모여서 뭐 태극기를 흔들고 또 때마침 정광훈이가 거기서 연설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차 안에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그건 제가 직접 목격한 그런 광경이고, 또 이제 선거할 당시에 촛불 시위대나 또 태극기 부대의 그 반응들, 이와 같은 걸 봤는데, 이제 촛불 시위는 촛불 시위대의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의 이유 때문에 울고 감격하고, 또 이제 태극기 부대는 통탄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혀도 차고 그런 하루를 보냈는데, 제가 차를 몰고 내려오다가 서울 이제 휴게소 거기가 이제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휴게소에 들어가 가지고 차를 거기다 파킹해 놓고 아무도 이제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혼자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에 들린 사람들이 저 무슨 정신 나간 영감탱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제가 좀 과도한 표현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거기서 하양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적으로 지명도나 이런 이제 인상이 굉장히 악화됐었는데, 4일 날 그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이미지나 전 세계 많은 또 이런 국제 시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은 다르다 이런 새로운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런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어떻게 비치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 회원들도 이게 민감한 그런 면에서는 국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민감한데, 그 점에서 해외 교민들에게도 큰 선물이 아니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천만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또 힘을 모아서 과거에 세계가 주목하고 또 칭찬을 보내고 박수를 보냈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힘과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놀란 거는요, 휴게소에서 어떻게 아무도 안 기뻐하고 혼자 기뻐하셨던 게 이상해요. 왜냐면은 제가 들었는데 버스에서 11시 20분에 어떤 사람이 버스에 타고 있었대요. 근데 버스 간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뭐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 탄 사람 모두 다가 서울 시내 버스 뭐 아주 그냥 정말 만세 다 삼창한 그 이상으로 그냥 환호를 지르고 굉장히 다 좋아했는데 어떻게 휴게소 사람들이 거기에 안 좋아하는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네, 박 선배님, 네. 휴게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그 표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담담하고 뭐 기뻐한다든지 이런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만세를 부를 때 좀 망설였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네요. 네, 그걸 보고 말이 안 되네.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버스간에서 뭐 전현일치로 다 좋아했대는데. 박 선배님은 촛불 시위도 나가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예, 말을 안 하면 막 시키는 사회자님 영감하십니다. 오늘 담화 주제로서의 전문을 읽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아모스 당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고, 또한 그 반대되는 사람도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이라는 그 우리가 텍스트를 바라볼 때에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정의가 무너졌다. 공의가 아니다라고 한 뭐 대한민국의 25%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이제 11시 때 이렇게 이제 TV에서,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끝에서,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끝 말이 잠깐 저하고 생각하는 게 딱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짜릿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짜릿한 느낌이 있었었다, 이거 하고,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형님이 같이, 이제 시간이 돼서, TV 앞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와이프는 저와 같이 박수를 치고 마치 그 축구 경기장에서 골 한 골 넣으면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이 형님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거 상대편인가 이렇게 이 축구 진 반대편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나는 나가면서 딱 한 마디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형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본인은 또 생각이 틀린데, 너무 나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저녁 때쯤 때마침 처형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형님, 이게 윤석열 지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전혀 아니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자기도 그냥, 이게, 별로 이렇게 내색을 않는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의가 같이 이게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계엄령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반대가 있을까? 반대가 35%, 25% 나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이, 아까 같이 또라이든가 악질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문용배 형제님 말씀도 아까 누가 하실래나? 문용배 형제님도 열심히 조국 혁신당에 계시는데 말씀하세요. 문용은 형제님요. 문영배 형제님이 제거 박선배의 배하고 배은선의 배하고 문영훈의 형자하고 합쳐서 죄송합니다. 문영배입니다. 제가 사회자 자격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문영배 재판관님이 저희 문익점의 22대 손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똑같은 22대 손인데, 그런데 가족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무조건 이것은 탄핵된다라고 했더니 5대3 기각이 유력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만장일치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문영배하고 어떤 관계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줬고, 분명히 그 같은 대에 같은 이렇게 종교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웃었는데, 저는 이번에 겪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참 그 청년 때 군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탱크가 한 수천 대가 철원 평야에 모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쟁이 났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요.
아마 두고두고 김일성이 후회했다고 그래요. 그때 내려왔어도 되는 건데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다행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이번 탄핵 사건이 사실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끝장나겠다. 근데 정치적으로 안 가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 정의, 공의가 물같이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러한 물줄기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지금 요 군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5대3 정도가 맞는 거였는데 그 국민들이 막 길거리에서 잤잖아요. 단식 투쟁하고 또 막 삭발들하고 막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 법관들이 3명이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늦게 된 거지 처음부터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났는데 국민이 살린 거예요. 우리나라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은 국민이 나라를 살렸지 정치가들이 왕이 살린 적 없잖아요. 막 이순신이 우리나라 살린 사람이에요. 진짜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도 누구랑 싸웠어요? 노예들이 몽둥이 들고 나가서 같이 싸워서 이긴 거지. 그 의병들하고 싸운 의병들 조금밖에 안 되고 하여튼 다 농민이 싸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5명이 우리나라 망친 사람이 있어요. 5명이 누구냐면은 김일성, 이승만, 원균, 연산군, 민비 5명이 그 이승만 시대까지 박정희 전까지 최대 악질이 그 5명이 우리나라를 망쳐서 우리나라 갖다가 그 개발을 못했다 그래. 발전도상에 발전을 못하게 저해한 사람이 이승만이, 김일성이, 원균이, 민비, 그 다음에 연산군이 그렇게 악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 또 외국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세요. 신성남 형제님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기쁘신가? 어떻게 기쁘냐고요? 매우 기쁩니다. 이거 사실 공석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이 국제관계나 정치 문제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전체적으로 결국 국민이 원하는 대로 돼서 다행인데 참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국내 내부뿐이 아니라 외부에도 있었습니다. 국가 밖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전쟁을 하는 병사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건 상대방의 무슨 뛰어난 장교나 뛰어난 무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병사에게 가장 두렵고 치명적인 적은 자기 아군의 무능한 지휘관이라 그럽니다. 우리 편 지휘관이 무능하거나 모자라면 부족하면 멀쩡한 군인들을 생으로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작전을 잘못 짜든 판단을 잘못하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늘 느꼈는데 이것은 전쟁 때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적은 무슨 경제 위기가 온다, 이웃 국가의 무기가 무섭다, 이런 건 다 2번째, 3번째고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지도층. 우리가 무능한 지도자 잘못 뽑아놓으면, 부도덕한 지도자 잘못 뽑아놓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세워놓은 나라도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외국에서도 순식간에 망한 나라들 많이 봤잖아요. 전시의 예를 들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버마를 쳐들어갔는데 그때 레냐라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일본군 장군. 수만 명의 일본군이 버마에 들어갔다가 작전을 잘못 짜서 밑에 장교들이 반대하는데도 고집 부리다가 무리한 작전을 펼쳐서 수만 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일본 패망의 또 결정적인 한 기회도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투표 똑바로 해야 된다.
좋은 지도자 뽑아야지. 잘못 뽑아놓고 이번처럼 고생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국력 낭비고 얼마나 치명적인 이런 피해를 입는가. 그래서 차라리 뭐 경제적으로 뭐 밥 한 끼 좀 덜 먹고 뭐 좀 어려움이 있고 몇 시간 더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우리가 진짜 중요시해야 될 것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나라가 가야지. 저는 이번 대법관들 그다지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결론은 8대 0이었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왜 그 국무총리 탄핵은 안 시킵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재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뭔데 이게 파면할 정도인지 아닌지 자기들 멋대로 판단을 합니까? 그 헌법대로 해야지. 위반했으면 파면해야지. 지가 대통령도 아니고, 네,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법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다. 법의 정신을 지키질 않고. 맞아요. 이런 판사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이런 자들을 법관이든 잘못 뽑았을 때는 국민이 소환하고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가 돼야 된다. 앞으로 법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하의 말씀 박정섭 자매님도 좀 해주세요. 축하의 말씀 다 한마디씩 다 해주세요. 축하 꼭 해야 돼요? 네, 한마디씩 다 하세요. 속상하다고 하면 안 돼요? 아, 예, 오랫동안 저도 마음 졸였는데요. 이제 그 선고가 끝나고,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지지하는 탄핵 찬성하는 측,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 그 반응들이 영상으로 많이 나온 거를 보면은, 한쪽은 기뻐서 울고, 한쪽은 속상해서 울고 그러더라고요. 둘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서 우는 거에 참 많이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배신감도 느끼고 그래서 막 울고 막 헌재를 없애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됐으면은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헌재를 없애야 된다 이 소리 안 나왔을까요? 똑같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법적으로 없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여기 아둘람에 오기 전에는 이제 기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교회를 다녔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배운 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배웠던 거, 뭐 그런 것들 많이 배웠죠. 우리가 지금 문제로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죠. 뭐 11조는 꼭 해야 된다, 주일성수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면은 복 받는다, 뭐 모든 병이 다 낫는다, 뭐 이런 것들.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매달려서 이렇게 했는데 또 나중에 눈을 뜨고 보고 또 그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잘못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연약하다. 어떤 것을 많이 듣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어떤 문화에 자기가 많이 젖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또 관점이 이렇게 정립돼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임원 형제님이 또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지금 몇 분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1분 안으로 끝내주셔야 돼. 네, 1분. 네, 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다가 까먹었어. 중간에 끊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참, 교회에서 못돼 먹은 우리가 사람들이 속한 많다. 공동체에, 가끔가다 밖에서 거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는 연약하니까 많이 듣고 많이 젖어 있는 그 문화에 우리가 기울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원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번에 헌재 결과를 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런 중체에 대한 사안을 헌재가 결정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좀 들었고요. 첫 번째는 적어도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는 국민투표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헌재가 이렇게 좀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다루고 5가지가 다 명백하게 위헌적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결과가 이렇게 늦게 발표되게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애간장 되었고 예, 사람들 막 그런 것도 그렇고 길거리로 몰아. 국가의 명운을 헌재에게 맡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스템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좀 물음표가 들었고요. 저는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이 출범하고 몰락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결국에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과거 군사 독재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검찰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거짓된 정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 의혹을 제기하면 변명, 되도 않은 어떤 돌려막기식 거짓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정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런 문화들이 윤석열 정부 내내에 있었는데 박근혜 탄핵하고 결이 좀 달랐던 거는 국힘당이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고 보호하고 옹호하고 심지어는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그런 발언까지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걱정이 돼요. 이 정치가 양극화되고 혐오 정치가 아직까지 이렇게 횡행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계속 그런 방식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를 죽일 수만 있다면 어떤 혐오와 거짓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상대를 말살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프레임이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다라는 그런 프레임들을 우리가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결국에는 그 독재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라는 것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줄 어떤 운동, 캠페인 이런 것들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웅 신부님 말씀해 주세요. 김웅재 신부님이요. 저는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 강정화 자매님? 예, 저는 강정희이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사회자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도 아니고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래서 대통령이면 좀 그래도 되나? 하는 의식이 아직까지 맞아. 네,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다. 말하고 나 실수했어요. 그리고 이런 임기하시는 분들이
5년이라는 거 자기가 인식하고 평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5년 동안 잘 봉사하고 명예롭게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떤 명예로움을 취할 것인가를 해서 지금 현재 일들을 해나갔으면 지금 당장만 보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 자매님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 이제 윤 대통령 파면을 보고 사실은 정말 혼자서 만세삼창했습니다. 혼자 속으로.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윤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왔냐면 이게 출발선이 좀 다르지 않나. 우리 정치인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머슴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내 욕심 버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맡겨놨는데 그걸 좀 너무 남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생각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건 권력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김정혜 자매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거리로 한 번도 나가보지를 못했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나가자 말만 하고. 그런데 입술이 부르텄어요. 왜 부르텄을까 진단을 해보니 나름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온 국민이 마찬가지로 그랬겠지만,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까 우리 임원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또 탄핵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국민 투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앞으로 큰일이에요. 앞으로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여기 얼굴 안내 부르신 분도 마이크 키시면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조직론에서 얘기하면은 또라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들어오면은 또라이를 빨리 퇴출시켜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또라이 하나를 갖다 탄핵시켰지만 또라이가 지금 시켜놓은 거 중요 자리에 대한민국에 무슨 장관들은 다 또라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 큰일 났어요. 뽑아내려면은. 빨리 뽑아내야지 우리나라가 이뤘을 텐데 또라이가 지금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그리고 그 심우정이나 최상묵 이런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30억을 벌었다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 심우정이가 그 마약 그런 거 해주면서 돈을 많이 좀 잡수셨는지 하여튼 30억을 갖다가 미국 주식을 사갖고 세금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최상목이도 또 미국 국채를 20억인가 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한국의 정치가가 어떻게 미국 거를 삽니까? 대한민국 거를 사야지. 이렇게 정말 상식과 아무것도 없는 이 또라이들을 정말 자기의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시간이 다 됐으므로 2부로 넘길까요? 2부에서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부 순서를 끝내고 2부로 1부 순서를 끝내기 전에 제가 광고 마무리를 말씀. 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마무리하고 저 기도해 주세요. 네네네. 이걸로 끝내는 것보다 혹시 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2부에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인 아모스서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의 이야기인데,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이게 공동 번역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히려 너희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개혁개정에서 공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거를 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let judgment run down as waters and righteousness as a mighty stre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법 이야기나 정의 이야기나 전부 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오늘 그 일부 예배 전에 저기 김수열 형제님이 금정산 정상에 물 고여 있는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물이 특성이 뭡니까?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움직인다.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평형을 잔잔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높낮이의 차이가 생기면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그곳을 다시 채우는 게 또 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물이 갖고 있는 특성은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불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불보다 물이거든요. 물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판단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낮은 곳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거스르는 세력에 대해서, 그 흐름을 거스르는 세력에 대해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